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취임 후 세 번째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는 게 대구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대가 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공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헌재의 판단, 옳다, 그르다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권한적인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이 아닌 입법사항이다.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수 의견이 그렇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님, 2005년에 위원님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죠.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위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설과 많은 국민들께서 그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이라고 오대서로 나왔고 2005년에 의원님께서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으셨죠. 위원님의 2005년에 어떤 소신이 바뀐 이유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검사들 중에 원오브댐이 아니라 가장 강경하게 심지어는 이걸 반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장관. 지금 장관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적인 심판 청구 다시 제기하실 겁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건 무리고 다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강력하게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시던 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위원님이십니다. 왜 바뀌신 거죠? 장관님. 법 해석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법 전체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시네요. 예, 자, 김혜재 의원이 옛날에 이 검찰에 있을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 검찰 쪽 입장을 대변했으니까 헌법상 권한이다, 수사권이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장관이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르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건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지만 이제 검찰에 있으면 사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어떤 직책이더라도 뭐 그런 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김혜재 의원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저게 5대4로 나왔기 때문에 예. 5대4면 한 명만 입장을 바꿔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5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물론 그게 결정은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존중하는 건 존중하는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4라는 거는 전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지금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존중하되 존중한다는 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존중하되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것도 또 한 점 인정을 좀 해줬으면 네. 그러면 저렇게 그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논쟁의 기본적인 쟁점은 사실은 존중하는 건 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그 4라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걸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대해서 그렇게 관점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맨 처음에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결정에 대해 존중을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장관으로서 당연히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대4로 나왔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본인의 의견과 같은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5대4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보다 존중하고 그 결정에 맞추어서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5대4로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김혜재 의원이 과거 2005년도면 18년 전이거든요. 18년도 전에 검찰에 몸담았을 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또 문제 삼으면서 또 발언을 하시고 지적하시는 듯한 이런 태도는 사실 국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하실 자세는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네. 아쉬움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 등에 대한 비판, 서로 간에 주고받은 공방도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놓고 서로 입장이 달랐는데요.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탄압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전 상식적으로 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57% 정도 됩니다. 여론조사 잘 말씀하시는데요. 여론조사를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입맛에 맞는 것만 말씀하시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억 클럽 특검하자는 국민 여론은 74.7%입니다. 김건희 특검 60%가 넘습니다. 여기에 장관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습니다. 왜 그건 안 보십니까,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생각이 엇갈리는데. 대정부 질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민주당의 어떤 그 집단 목표는 한동훈 무너뜨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런 전략을 세웠다면 전략적으로 그럼 누가 선제 공격을 할 것이며 누가 이어서 공격할 것인가를 잘 작전을 짜야 되는데 네. 이 김회재 의원은 원래 생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과거의 그 검찰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또 주창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한동훈 법무장관으로서는 이 상대 질문하는 의원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는 마치 또 공수가 바뀐 것 같은 예. 인상을 주면서 네. 실제로 민주당이 자꾸 한동훈 장관의 그 달변에 지금 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히 그 여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여론이 이렇게 다수이면은 이것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검찰 출신이 말하기에는 매우 그 적절하지 않은 것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렇다면은 여론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그 부결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50%를 훨씬 넘는다라는 되치기를 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대정부 질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다른 주자가 나와서 차라리 질문을 하는 게 예.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검사 출신이 나와서 네.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면서 지금 그 공수 혈전을 벌이는데 예. 계속해서 말리는 듯한 참 볼썽사나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예. 같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 보실 때는 어때요? 근데 뭐 대정부 질문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정 의원한테 예. 특정 공격을 맡긴다고 얘기하면 아마 당내외에서 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만능론이라고 얘기하면 뭐 선거도 필요 없겠죠. 여론조사만 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들은 좀 검찰 출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까지 4번이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를 들면 우리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들을 만약 검찰이 모르고도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얘기하면 검찰은 이건 무능했거나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청구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청구를 안 하면 직무 유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어떻게 법을 하고 검사를 하고 법무부장까지 한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6일 했다라고 말씀하신, 저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법률적 해석의 문제나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헌재나 대법원의 판결에 맞게 검찰이 수긍한 적이 있었는가, 왜 수긍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좀 건강한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 정쟁화되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질의에서는요, 난데없이 한 장관의 애창곡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장관이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뭐 윤도현은 아닌데요. 뭐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니 제가 지금까지 수사에 관여했던 점에서 저는 누구 봐줬다는 얘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장관님, 떠나는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생각뿐입니다. 떠날 때는 뭐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총선 차출론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노래가 왜 등장했느냐. 지난번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있어서 윤도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했던 말 이어서 한번 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자, 한 장관이 그때를 떠올려서 윤도현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자, 노래. 근데 김혜재 의원은 애모라는 노래 뭐 상대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과거 청담도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을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뭐 이날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저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대정부 질문에서 할 질문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 민주당 전체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좀 반사적으로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여권에서도 계속해서 뭐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를 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오히려 그 주어진 임무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소신을 밝히면서 좀 정치권과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정치권과 지금 아무런 연관도 없고 나오겠다는 말도 없고 물론 뭐 행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한 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보고도 진흙이 묻을까 몸살이는 것이 공직자의 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그 민주당이 던지는 어떤 음모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한동훈 장관을 끌어내리고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심지어 이 김수희의 애모라는 곡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그대가 누구인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앞뒤로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김혜재 의원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두고 그 노래를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어떤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좀 끌어들이지 않고 정말 대정부 질문이라는 취지에 맞게 좀 질문을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또 박수도 보내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에 대해서는 뭐 총선에 나갈 것이다, 정치를 할 거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매사 부딪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적으로 한 장관 마음이 여의도 밭에 가 있으니까 총선 여의도 밭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장관 라디오 말고 법사위에서 자신 앞에서 좀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보시죠.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 밭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여의도 밭에 왜 와 있냐? 이미 정치인이에요. 박범계 장관이 오늘 그 마음이 이미 여의도 밭에 와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미 정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다음날 무슨 뭐 저 친한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저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의도는 가끔만 오잖아요. 부를 때만. 네. 자, 자기 앞에서 이야기해라. 이게 한 장관의 이야기였는데요. 자, 김재욱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는 말도 못하게 해요. 라디오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본인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청구했잖아요. 무슨 딴 사람이 청구했습니까? 헌재에다가. 근데 청구한 내용이 정반대로 나왔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근데 물어봐도 답을 안 하니 지금 법무부 장관 일보다 다른 데 더 생각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도 법무부 장관이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보다 더 심하게 민주당 의원님과 대거리 싸움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정무직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당장 법무행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대정부 질문 자체가 국민을 위한 질의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또 다음에 그 당에 계셨던 이재호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 매번 나와서 하세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품격 떨어진다. 그래도 국회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인데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대하게 되면 정부의 품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라디오에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 거의 매번 부딪힙니다. 티격태격 전임 후임 법무부 장관인데요. 한번 보시죠.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시지만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전 자, 그러면 답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벌써 단정을 짓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질문 아닙니다. 예,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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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 무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그게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있겠는지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렸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최 편쪽 보실 때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성 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 그다음에 만들면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저런 얘기, 헌법재판소 얘기 벌써 그 결정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지금쯤 저 이슈가 현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아직도 민주당은 저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만나면 뭐 늘 여기저기서 맨날 탄핵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탄핵 얘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8월부터 했더군요. 8월이면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서부터 탄핵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럼 탄핵을 실제 추진을 하든가 추진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어떤 정치 공세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박범계 한동훈 전 현직 장관이 만나면 저런 식의 정치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네네. 저는 뭐 정치적인 답변도 별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만 할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그 정치와 무관한 법무행정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아마 한동훈 장관도 법무행정 분야에 관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예. 때문에 그 제가 보건대는 질문을 좀 정확하게 대정부 질문을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한 장관은 뭐라고 답할까요? 한번 보시죠.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다.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많이 있던 말 같은데요.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설이나 충고들은 대부분 공직자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않고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자,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탄핵을 언급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계속 그 개정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탄핵할 사유가 점점 명분이 늘어나고 굳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달렸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강하게 버틴다. 예. 네, 그러면 충분히 탄핵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까지 한동훈 장관이 재직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탄핵 문제는 그때 거론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죠. 뭐 탄핵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만 행동은 없는 거고요. 일종의 정치적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데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없다라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도 지금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제사항을 붙였습니다. 뭐 끝까지 버티면 또는 완강하게 버티면 그렇게 탄핵을 할 사유가 쌓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당장 탄핵 발의를 한다든가 탄핵 소추를 한다거나 뭐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단계는 분명히 아니지만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국회법 98조의 2 같은 그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도 한번 해보고 다른 절차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안 될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카드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뭐 추진하겠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국무위원이라도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위반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탄핵 카드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해야 되는 것도 또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 때문에요. 야당으로서 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견제 뭐 그런 의무에서 그런 동일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이 발의가 됐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탄핵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이라는 거는 법률 위반이라든지 뭐 그런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한근 장관이 영구히 무조건 같은 선정적이고 거짓된 단어를 구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가짜 분석 자료까지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을 능멸한 작태로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입니다.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우리가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 총리도 그렇고요.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과거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이 쉽사리 나온 건 아니었는데 민주당 의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도모해 보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 의원님 보실 때는 이 탄핵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쉬운 정치적 행동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을 마치도 무슨 뭐 법안 상정하듯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양곡관리법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 그런데 그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원용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탄핵을 들먹이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의 지금 그 소위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지금 탄핵을 제기하는 요 쟁점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얘기하는데, 이게 탄핵을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잘 알기 때문에 박범계 전 장관과 같은 경우에 뭐 한동훈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든지 또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한 탄핵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제동을 걸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농촌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언급할 수 있는 이 정치 현실은 교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관철하지 않고 탄핵이라는 말을 쉽게 쓴다는 것이 과연 대중들에게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이 한번 곱씹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 의원들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찾아가서 뭐 어민도 만나고 일본 전력도 만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원전 오염수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지만은 민주당은 삭발시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일본의 언론 보도였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럼 직접 한번 가보겠다. 이런 건데, 저 최 편집장님, 지금 일본 측하고 뭐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글쎄 일본 측에서는 조율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일 의원연맹 그 일본 측 의원들을 뭐 만날 수는 있겠죠. 가서 이제 의원들 간에 뭐 연락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저거 아베 전 총리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IAEA에서 저 그 현장 조사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그 수입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거 들어올 일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불투명한데, 예를 들어서 일본 매체에 보도가 됐다고 그래서 그럼 일본 매체를 찾아가서 이 보도의 근원이 어디인지 뭐 묻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일본 일부 언론 매체들에 등장하는 어찌 보면 제가 그냥 추정컨대는 일본 그 후쿠시마 그 근처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의 그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6일 가겠다고 하니까 간 뒤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이제 후쿠시마를 야당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만나고 뭐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야당 의원들이 지금 후쿠시마까지 찾아가게 됐는지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일본과의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들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무언가 지금 계속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입장 발표는 하고 있지만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국민으로서는 좀 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를 좀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당연히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도 야당의 책무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문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자기들 두 발로 가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마는 과연 그러면은 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방류 안 돼. 우리 수산물 정부도 그렇게 말한 만큼 절대 수입하지 않을 거야.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렇게 말하고 옴으로써 정부의 협상 능력을 높여주는 거라면 뭘 지금 하는 기세로 봐서는 정파적 이해가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혹시 뜻집 잡힐 발언이라도 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려고 간다는 소린가? 이러한 그 의심이 드는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과거에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존망의 위기에서 항상 그 내부가 분열돼 갖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요.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요. 이게 안에서 해결될 문제를 일파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정부는 야당의 이런 기세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로 사용해야 되고 야당도 후쿠시마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정부와 야당이 뭐라 그럴까요?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을 대상으로 뭔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했으면 한다. 이런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이 가서 뭘 얻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갖고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창석을 위해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서문시장에서 격려와 응원을 힘껏 받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납니다. 오늘 서문시장에서 여러분을 뵈니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모두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최 필장님, 대구 방문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글쎄 마침 또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뭐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정치인들이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힘을 받는다. 뭐 이제 최근의 약간 저조한 뭐 국정 운영 지지율 뭐 이런 부분에 관한 반전 모색 뭐 흔히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실 서문시장에 가서 기를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서문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고 또 규모가 대단한 뿐더러 이제 저기에 일하는 상인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그다음에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남 지역 일대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뭐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것들도 좀 있어서 고민도 많을 텐데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반전 기회 모색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저기에서 뭔가
그 국정 운영의 뭐 구상 같은 걸 좀 가다듬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저게 뭐 서문시장만 간다고 그러면 이제 또 뭐 일부에서 너무 편중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호남, 뭐 대구 뭐 이렇게 해서 영호남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대통령의 저런 움직임이 굉장히 뭐 특이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간 여러 차례 서문시장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이 대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늦깎이로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정치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께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바로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는 제게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 여러분. 힘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문시장만 오면은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념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윤 대통령 고문 맡았던 심평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기 찾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지적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제가 보다 두 번째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것 같다. 작년 8월달 가신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뭐 결합 조사에 의하면 24%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가신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월 말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30%대의 마지노선에 걸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들에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과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갔던 TK와 PK 지역의 지지율이 좀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 또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60대, 20대 같은 경우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려가서 저런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적어도 민생 문제와 관련된 본인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기받아 와가지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독주독선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반대는 소통하고 협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려가서 저는 좀 서문시장 가서 그런 얘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앞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치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좋습니다. 당연히 뭐 정치인이고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 자기의 지지가 많은 지역에 가서 저런 어떤 길을 받는 과정들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후속 절차가 없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요. 좀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국민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갔고요. 이번에는 지난 1월에 납작만두 아주머니 만났었는데 제외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저희 떡볶이 주세요.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로 와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납작만두는 처음이시겠네요. 네, 처음이에요. 되게 맛있게 구워서 드릴게요. 잊지 못할 정도로. 납작만두 너무 맛있는데요? 이건데 대구 바로 내주세요. 4월 1일 날 저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납작만두 먹으러. 예, 약속. 진짜요? 도장 네. 네, 저기 이제 손 맞잡는 분이 아마 납작만두 그 당시에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자, 뭐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이 이제 갔었는데 배 변호사 볼 때는 이런 방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뭐 지지층만 바라보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전날의 일정, 그래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쭉 돌아본다면 이게 정말 대구만 가려고 했던 일정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향돼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31일에는 이 통영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산인의 날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진해에 가서 군항제도 보고 또 순천으로 가서 국제정원 박람회도 보셨는데 그 전에 광주에 가서 이 가뭄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31일은 호남에서 일정을 시작하고 그 뒤로 1일에 넘어와서 이 영남으로 가신 겁니다. 마치 지금 뭐 뉴스들은 대통령께서 대구만 서문시장에 가서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갔다 온 거 아니냐 하시지만은 이번 그 31일과 1일간에 굉장히 그 남도 쪽에 영호남을 횡단하면서 큰 일정을 벌였고 또 이 야구라는 큰 빅 이벤트에도 참석을 하시면서 이 MZ세대까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지층만을 위해서 대구에 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는 앞뒤 일정을 본다면 저는 좀 편향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이 설사 지지층을 찾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그 전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임기 동안에 2번 갔는데 그 2번도 다 그 선거가 있을 때만 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층만 찾아보고 가는 그런 행보 아니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고 또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 1위, 그 요인의 1위로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 극단에서 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쪽에서 대구 쪽만 일정을 부각시켜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논평을 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 관계가 뭐 잘한 것 1위, 못한 것 1위 양쪽으로 또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 삼성 라이온스와 NC 다이노스의 프로야구 개막전 대구 경기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깜짝 시구했습니다. 보시죠.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나이스 볼! 그리고 와인드업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처음 할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하시게. 나이스 볼! 예, 저 장면을 보고요. 일부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딱 그 정지 장면이죠. 정지 장면 보면은 입을 딱 물고 이렇게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마치 선동열 선수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났었어요. 저 입꼬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요. 뭐 선동열 선수만큼 해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가운데로 스트라이크를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 편집장님, 뭐 대통령도 시구한 게 이번이 3번째고 대통령으로서 또 나머지 뭐 전직 대통령들도 한 번씩은 다 개막식 말고 개막식 예상은 3번이고 뭐 중간중간 코리안 시리즈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두 장면이 기억나는 게 1982년에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 시작될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시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최초로 프로야구가 도입되던 시점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가 과거 고교야구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그 야구 명문이었습니다. 그 이제 학교가 야구 명문이다 보면 사실은 그 학교 학생들은 그 종목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고등학교가 핸드볼 명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 던지는 그 폼을 봐도 상당히 그 약간은 전문가 영역에 있는 정도의 그 지금 시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역대 대통령 뭐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이 야구 시구가 아마 기억에 남을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 후보 시절에도요 모교 방문해서 이 어린 후배들하고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야구 선수들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대통령배와 청룡기 우승이 정말 뜻깊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새도 옛날 응원가 하나? 아니 우리 달려간다 그거 하나 요새도? 이기고 돌아오라 중앙에 온다. 나이스! 네, 윤 대통령 서울대 재학 시절 때도요 법대 야구부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하고 지난번 대선 후보 시절에 이 한국 시리즈 1차전 관람하는 등 뭐 야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영우 평론가님 이야기하셨는데 한국 프로 야구가 전두환 대통령이 뭐 어떤 의도든 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때 시구하면서 역대 9명의 대통령 가운데 6명의 대통령이 시구를 했었는데요. 그 모습 한번 모아봤습니다. 3월 27일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 축제와 함께 선을 보인 직업야구는 6개 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의 MBC 청룡과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와의 첫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남 이곳 잠실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저렇게 역대 대통령들 프로야구 시구를 하면서 국민들과 한 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한때 이 운동화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최 편집장 기억나십니까? 뭐 일본제 운동화를 신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었던 그 운동화가 이제 일본제 브랜드다. 그래서 또 논란이 일고 그랬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상표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그 국산 운동화인데 글쎄요, 뭐 운동화나 뭐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도 그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면 뭐 저 상표가 뭐 국산이냐 어디 거냐 가지고서 논란이 되는 일은 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일본제 운동화를 신자마자 논란이 되니까 그때 박원순 아마 당시 서울시장이 똑같은 걸 신어가지고 이게 또 서로 간에 희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뭐 세계화, 국제화입니다만, 글쎄요, 브랜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공방까지 벌여야 되냐라는 지적들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증인으로 지난 금요일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씨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호주 뉴질랜드 방문 때는 이재명 시장 당시를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재판이 좀 중단이 됐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건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재판 끝내고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장 당선 전부터 김문기 씨와 통화했다는 유동규 씨의 증언 사실인가요? 리모델링 협회 세미나에서 김문기 씨 만난 적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그 눈동자 안에 있는 그게 뭐 이렇게 떨어져서 중심까지 떨어지면은 안구 속까지 다 벌어지면 실명할 수 있다고. 이재명하고 만나서 봤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눈은 마주치던가요? 눈 뭐 이렇게 45도로 내리깔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똑바로 쳐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쳐다보기도 하고 저기 화면이 그 이재명 쪽에 있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력이 안 되니까 그 화면이 안 보여서 이제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거는 제가 따로 이제 자료를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뭐 눈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게 망막박리 같은데, 자, 오늘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이었는데 오늘 뭐 재판 중에 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고 이재명 대표는 거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눈을 마주치진 않았는데 눈이 아프다 그랬을 때는 살짝 뭐 쳐다보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일 재판에서는 또 재밌는 게 증인이 왕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자, 배승희 변호사, 이거 어떤 겁니까? 왜 증인이 왕은 왕일 텐데 뭐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증인 신문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그 지금 유동규 씨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네. 계속해서 그 검찰 측의 주신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휴식을 요청한 가운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휴정을 자꾸 요청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증인이 왕 아니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동규 씨가 그 이후에 그날 재판에서도 굉장히 일찍 끝낸 이유가 좀 건강이 안 좋다 해서 네. 그 저녁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일찍 끝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유동규 씨가 요청했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좀 받아들였다 그래요. 재판부가 그래가지고 뭐 증인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주 4일, 5일 이렇게 재판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장 변호사 이럴 때 좀 띄어서 하는 건 없나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 4일 재판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현재 본인과 관련된 재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관련 사건에서 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신문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 일정이 굉장히 좀 사실상 스케줄이 더 빡빡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건강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뭐 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지참해서 뭐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그 공판기일이나 재판 날짜 자체를 좀 조절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 단독 재판은 아니고 관련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당장 뭐 주 4, 5회 하던 재판을 뭐 주 1회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상의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재판부에서 최대한 고려해 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일 재판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증언이 이어졌는데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려고 김문기 전 처장이 온 거지 자신을 보좌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동규 씨는 이 대표가 편하게 여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김 전 처장 알고 있었던 이 대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편한 사람을 골랐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원래 김문기가 아니었어요. 이를 제가 같이 간다고 써냈어요. 이 팀장 따로 또 있었거든요. 김문기 팀장 안 가고 이 팀장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써냈었는데 정진상이 거기 이제 골프도 치고 가갖고 이제 이재명 놀러 가는 건데 쉬러 가는 건데 그 뉴질랜드의 트램이 총 길이가 거의 뉴질랜드 사람들도 거기 트램 있는지 모를 거예요. 1km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모양만 있는 거지. 3박까지 하면서 트램 보러 갔겠습니까? 걔가 입이 무겁냐.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이재명하고도 좀 낯익은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김문기 그럼 데리고 가겠다 했더니 그럼 김문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해외 갈 때는 명단 보고 누가 같이 가나 다 봐요. 자, 이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동행은 한 건 맞는데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의 수행원이었고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이런 주장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 교수 볼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계속 그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것은 진술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진상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증거로 채택이 되려면 정진상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증인을 해야지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우 씨 같은 경우 모든 내용들의 어떤 진술이 김만배 씨든 정진상 씨든 김용 씨든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유 전 본부장 얘기는 적어도 소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편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 김문기 씨를 여기다가 데리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트램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전체적인 예를 들면 설계라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필하거나 이 상황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또 반놀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진상 씨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왜 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서 보러 갔는데 갑자기 대장동 사업을 하는 사람을 데려갔는가라고 하는 그 진술 내용에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대부분 다 진술, 그다음에 뭐 사진, 눈을 보니 안 보니 이런 문제들이 다 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재판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쪽 얘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랑 그것이 어느 쪽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 몰랐다 이 주장 이어왔고요. 유족과 유전 본부장 전부터 이미 알았다 이런 주장 계속해 왔습니다. 보시죠.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있던 사람이고 옛날 리물레랑 같은 거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려운 건가요?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무서운 거지. 피하고 싶은 거야. 정 의원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김 교수께서 왜 김문기를 뉴질랜드, 호주에 데려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답이 나왔네요. 믿을 사람 데리고 가라, 낯익은 사람 데려가라라고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뭐 김문기와 이재명 대표가 나무 데이트도 하고 서로 팔을 벌려서 나무 길이를 재보기도 하고 또 골프도 치고 그리고 또 참돔 뭐 낚시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뉴질랜드, 호주의 그 트램은 형식에 불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문기 씨 사망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SBS 앵커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시장 때는 몰랐다는 말을 내가 왜 했을까라고 속으로 굉장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얘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정진상 씨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황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통해서 본인은 끝까지 몰랐다라고 하면 과연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부분이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네. 자,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하고요. 반면에 유 전 본부장 단순 하위직이 아니라 보고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걸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어느 정도의 뭐 사실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죄 벌을 뭐 부과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재판은 계속되고요. 격주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제 선거법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14일 있고 또 그다음에 28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몸이 그다지 눈이 좋지 않아서 이게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도 좀 서로 간에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최측근인,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받고 있죠. 김 전 부원장 일절 돈 받은 건 없다고 하는데요. 자, 유동규 씨가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용한테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남욱 씨가 어제 연말까지 15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연말까지 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김용 씨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경선은 가을에 끝났다는 거예요. 경선 끝나고도 계속 이제 본선 가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언어도 안 하고 본인들이 요청했으니까 우리는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 거짓말들이 하나씩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
자, 경선 자금을 줬다 안 줬다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지금 문화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요. 법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에 요구를 했답니다. 뭘 요구했냐면 경선 자금을 그럼 어쨌든 마련을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좀 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제출이 안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저렇게 법원이 얘기를 한 거는 3월 7일이라고 문화일보에 네.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판사가 얘기한 거는 이런 거죠. 어차피 대선 경선을 준비하려면 뭐 조직을 가동하고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모아서 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관련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 예. 그 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제출을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문화일보에 따르면 그거에 관해서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예. 이런 식으로 변호인 측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안 내겠다는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과연 김용 전 부원장이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되느냐 불리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용 전 부원장은 사실은 이 대선 경선 준비 과정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가 그런 부분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응? 왜냐하면 그거 조금만 물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 2월부터 그 6월에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포럼 같은 것이 끊임없이 결성이 되거든요. 네. 정치권을 좀 취재해보거나 뭐 이제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거 사실은 다 돈이에요. 예. 근데 그걸 돌아다녀가면서 작업하고 할 때 하다못해 식사비라도 들었을 것이고 교통비라도 등등을 이제 판사가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고 어디에 얼마큼을 썼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제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출을 못한 건지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재판부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언제 어떻게 자료를 또 낼지 그리고 어디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낼지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재판 전략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뭐 비단 김용 부원장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나 또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에 법원에서 성명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재판부가 뭐 다음 주까지 아니면 2주일까지 막 이런 식으로 시한을 명시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언제 낼지는 사실 변호인과 또 피고인 또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어떤 재판에서의 어떤 전략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한 달 정도 동안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순히 그냥 자료 제출을 할 의도가 없다거나 뭐 자료 제출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을 하거나 또는 응답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예. 게요. 보통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오히려 지금 경선 관련 자금 내역은 이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잘 그렇겠네. 몰라서 과문해서 예,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은 요새는 이러한 그 경선이라든지 본선거라든지 굉장히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데 네네. 모니터링하고 예. 이거를 한 달 동안 못 내 가지고 많은 의혹을 지금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자, 보통 경선 끝난 다음에 그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거기 또 검증 받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슨 어떤 부분에 많이 쓴 게 좀 나왔던 게 있었는데 홍보라든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경선 자금이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경선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준비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선은 6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2021년 6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거는 선관위에 신고를 했을 텐데 이거는 그 6월 전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군요. 이때까지 경선 준비를 위해서 얼마를 썼느냐 이거죠. 그때 뭐 돈 하나도 안 썼다고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선과 관련된 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게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또 후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썼던 비용까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줬다는 게 그 4월, 6월 이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두세 개 정도의 조직을 만드는 포럼이 있는데요. 이 포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김용 씨가 관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은 포럼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포럼에서 운영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들은 전 자금 흐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저수지는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데 매번 돈은 남욱 씨가 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재판부가 좀 이 부분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저 부분 뭐 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포럼을 했다라면 그럼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내면 될 건데 왜 안 내고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이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 측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인하는 측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자료를 바로 내거나 아니면 검찰 조사 때부터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내는 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인데 검찰 조사에서도 그 어떤 그 캠프 조직도를 보여주면서 조직 관리 비용 어떻게 마련했는지 물어보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그에 대해서 일체 그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의심해볼 만한 이런 재판이라는 것이고 이 회계와 관련해서 뭐 많은 분들 선거를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 선관위에 일일이 다 등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 많은데 뭐 경선 과정이어서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재판부가 물어보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 자금을 마련했는가 그 전 단계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용 측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내지 않는다는 거는 일반적인 재판과 비교해 본다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김용 재판, 그러니까 김용의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시기는 그 시급성과 적절한 시점 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금 기다리게 되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료가 들어오는지는 뭐 나중에 또 취재가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A씨.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 그리고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기도 별정직인 5급 공무원 배 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모멸적인 언행, 폭언 이런 걸 당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녹취록 한번 들어보실까요?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네. 딱 하나잖아. 지사님 앞에 나대고 싶은 거 하나잖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욕을 하고.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냐고 묻잖아.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데를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전에 무시한다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의정에 의가 안 돼 있어. 내 산딸기 통까지 얘기했잖아. 안 했어? 내가 산딸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하나를 시키면 그 통을 네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옷도 셔츠 2개 그럼 타이까지 내가 다 집어? 자, 당시 A씨는 이 대표 관사 냉장고 정리, 뭐 속옷 빨래, 음식물 구매, 배달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씨와 관련된 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혜경 씨도 그것과 연관된 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공익제보자 A씨는 당시에 받았던 폭언, 모멸감 이런 것들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그래서 배 씨를 고용했던 경기도 그리고 배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 배모 씨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기소한 것도 작년 9월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본인이 지금 그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면 이제 새로운 또 법적 그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공익제보자 A 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김혜경 씨가 뭐 이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뭐 무슨 뭐 수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거와는 좀 무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대상을 경기도로 했기 때문에 뭐 김혜경 씨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경기도가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모멸감 그리고 폭언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경기도 쪽에 요청을 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예전에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쏘가리 할 수밖에 없었고 재벌을 결심하는 이후에는 불안과 걱정이 더해져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면 열심히 일만 하느라 눈이 좀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도 인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들이 불법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네, 최근 A씨는 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만 비공개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경기도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에게 모멸감을 준, 그러니까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이고 이 배모 씨가 자신에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에서 이 배모 씨를 채용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배모 씨는 본인한테 이런 뭐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안 됐고 또 실제로 그 업무라는 것이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주의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법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격권 침해가 반드시 형사 판결이 있어야만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적 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배모 씨한테 손해배상 받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예. 관리 감독상 의무가 과연 경기도에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액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직장 내 갑질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근로기준법상에도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들이 지금 이미 기준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녹취를 들어봤을 때 사실 공익제보자가 그 배모 씨로부터 받았을 모멸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신적 트라우마가 어땠을지는 사실 예상하기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녹취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기도가 사용자로서의 사용자 책임도 일정 부분 져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재판부로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물론 1억 원이라는 배상 비용이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상에는 잘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익제보자가 받은 그런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돼서 또 다른 소송이 하나 제기됐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요. 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이 5억 원을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2015년 4월 5억 원을 보냈는데 이게 화천대유, 대장동 이 개발과 관련해서 일종의 투자금 아니겠느냐. 그러면 박 특검도 대장동 일당 아니냐, 뭐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평평 이게 왜 그러냐면 예. 3월에 화천대유가 우선의 수상대상가로 선정이 되거든요. 네. 선정된 바로 다음 달 5억 원을 송금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화천대유가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시작하는 시점에 5억 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대장동 사업의 초기 투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 그다음에 토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먼저 대장동 일당한테 요구했다. 예. 그런데 화천대유나 천화동이네 어디에도 박영수 전 특검 얘기는 없거든요. 이름이. 그런 걸 보면 투자금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박 전 특검 측에서는 5억 원은 김만배 씨가 자신의 친척에게, 인척에게 빌린 건데 그냥 자기를 거쳐가서 공식 계좌로 간 거다. 자기는 전혀 사용처도 알 수 없고 자기 돈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박 전 특검이 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맡았을 당시에 이 컨소시엄 영향력 행사하고 뭐 많은 걸 좀 도와줬던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본인의 사업처럼 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검찰이 또 새롭게 조사해야 될 것 같고
또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요청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